우리나라가 차가 굉장히 많고 특히 자가용 비율도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한원이나 한방병원에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원치료라든가 입원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사과를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면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이렇게 깎아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멍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그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차와 차가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차라는 건 굉장히 몇백 킬로에서 무게와 속도가 와서 꽝 부딪히면 우리 몸이 굉장히 울리게 되는 외부적으로 충격을 받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어디 뼈가 부러졌다던가 근육이 파열됐다던가 이런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물리적 충격량에 의해서 저는 이제 속으로 멍이 든다, 한의학적으로 치면 내상을 입는다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치는 것과는 좀 다른 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건 6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물리적 공간들은 다 물이 채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풍선이나 이런 걸 떨어뜨리면 퉁 하고 떨어뜨리면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이 반대편까지 전달되잖아요. 물을 타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외부에서 쿵 하고 큰 충격을 받으면 그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장기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모든 내부에 있는 기관들이 충격을 받아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멍드는 그런 것이 저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는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히 자고 마치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충분히 자고 가능하면 휴식을 취하는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휴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한다던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환자분들의 진료를 하다 보면 골절이라던가 이런 중대한 손상이 아니더라도 근골격계에 충격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외부에 우리 한의학적으로 치면 타박으로 인한 어혈이나 이런 것도 생기지만 근육이 과긴장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으니까 그걸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치료는 긴장으로 인한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에 특히 뒤에서 부딪혔다던가 측면에서 부딪힐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 고개라든가 허리가 한 번씩 신전됐다가 돌아오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범위보다 가장 큰 힘으로 과하게 움직였다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 후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났을 때 그 부분의 어떤 퇴행 변화라든가 관절의 병리적인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발생했다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 후에 1년, 2년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후유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손상이 됐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가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약침요법이라던가 추나요법 같은 치료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봉침, 그러니까 벌의 독에서 추출한 물질로 정제한 약침이죠. 봉침을 떠올리기 쉽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성분들의 다양한 효과가 나는 약침들이 있거든요. 통증의 제어라던가 어떤 어혈을 풀어내는 거, 그리고 근육의 회복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한 약침을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추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뼈나 관절, 척추로 대변되는 그런 부분들의 배열을 정상화 시켜주면서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들을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요법이기 때문에 적절히 받으신다면 좋은 회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재활, 어떤 회복,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통증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울리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손상이 보이지 않는 손상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복구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가능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은 풍부하면서 소화되기 쉬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충격으로 인한 손상 부위, 다친 부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당장의 어떤 통증의 개선이라던가 일상으로의 복귀에도 중요하지만 1년이고 2년이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사고의 충격이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후유증의 방지에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한의학적인 치료도 교통사고 이후 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이라든가 아니면 뇌경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출혈이라든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 병을 말하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일종의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뇌로부터 신호를 잘 받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증상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병의 기전은 확실히 다르고 치료의 방식도,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식단들이 서구화되고 또 뭐 운동 부족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이나 어떤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뇌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뇌의 퇴행 변화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점점 환자의 숫자도 늘어나고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좀 다르지만 접근을 할 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있는데요.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경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경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주는 기관들이죠. 그게 어떤 신경의 직접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뇌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분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우리 몸의 기능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컨트롤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종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을 봐서 아시겠지만 뇌졸중이라던가 파킨슨 환자분들이 가장 장애를 겪는 경우가 바로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죠. 특히 파킨슨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똑같이 오게 되지만 뇌졸중 같은 경우는 보통은 편측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쪽의 혈관이 어택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뇌는 신경계의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들은 주로 근육들이 움직임으로써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들게 됩니다. 즉 신경계의 신호와 근육의 움직임을 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몸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신경계와 근육과 혈관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신경계는 근육에 신호를 주게 되고요. 또 근육에서 외부에서 발달한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혈액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육은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근육 자체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나 파킨슨은 쉽게 생각하면 뇌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전달되는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뇌 자체의 건강, 뇌 자체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뇌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혈액순환 개선제라든가 주파수면 고혈압약 이런 것들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뇌가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영양의 섭취, 그리고 뇌를 청소할 수 있는 좋은 림프 순환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에서 신경전달 신호를 거쳐서 몸으로 가서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근육이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임으로써 강화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할 때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계의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몸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뇌와 내 몸 사이의 신호전달 체계를 다시 강화하거나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뇌졸중은 아니지만 안면신경마비 환자 같은 경우도 환자들에게 껌을 씹는다던가 자꾸 큰 발음을 한다던가 이런 식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근육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이 부분의 순환을 개선하고 신경계로의 신호체계를 다시 회복하는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는데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어떤 손상을 받고 신경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하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졸중 발생하고 응급상황이 지난 후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운동들을 해줌으로써 신호전달 체계를 다시 복구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또 전체적인 혈행의 순환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좋은 기능을 잘 회복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일과성으로 온 사고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신경계에 문제가 뇌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몸에 영향을 준다면 파킨슨 같은 경우는 뇌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되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질병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질병이 좀 더 천천히 진행이 되고 내가 좋은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들, 그 다음에 머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침구 치료들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한약에서 침 치료는 전체적인 순환들을 소통시켜주고 막힌 순환의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침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움직이는데 생기는 어떤 불편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또 치료를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한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뇌에서 몸으로 가는 일방적인 신호 전달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내 몸이 움직이는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이런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 몸의 움직임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치료라든가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움직임으로써 뇌로 가는 신호전달 체계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잡고 노력하신다면 좋은 예후는 물론이고 질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즘은 겉으로 드러난 관절의 염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서로의 질병이 발생하는 길은 전혀 좀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즘은 일종의 면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스스로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 류마티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이 염증 반응들이 그 부분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꼭 관절이 아니더라도 심장이라던가 다른 영역에서도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한 염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류마티즘 같은 경우는 심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됐던 분들, 너무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또 신경계가 예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류마티즘에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관절에 드러난 염증, 통증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내 면역계를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는가, 즉 면역계의 전체적인 기능 회복을 돕는 것, 이런 것을 베이스로 해야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가면서 가능하면 다른 건강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 면역 시스템에 뭔가 혼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관절의 통증이라든가 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기능에도 문제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이라든가 치료를 하기 시작하셨다면 꼭 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환자들 같은 경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트레스의 문제들이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식습관, 또 수면 패턴이 흐트러진다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적 움직임, 좋은 운동들 이런 것들을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좋은 수면과 제대로 된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면역계가 스스로 균형 잡힌 좋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류마티즘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이 퇴행하는 것, 즉 관절이 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10대, 20대 성장기를 거쳐서 30대, 40대에 완만한 유지하는 기간을 지나면 이렇게 중년이라고 불리는 나이에서부터는 천천히 내리막길, 노화의 상태를 겪게 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오래 살게 되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기대寿명을 100세 이렇게 잡게 되는데 40대까지는 유지되다가 그것보다 더 긴 60년 동안을 늙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모두 다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뼈의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들이 바로 골다공증과 같은 증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전체적인 노화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출까, 이런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줄기세포 주사라든가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쓸까? 요즘은 줄기세포 주사도 하고 젊은 사람의 피를 직접적으로 수혈하는 방식도 쓰게 하고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화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능하면 내가 생활에서 일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이 노화의 습관의 정도를 완만하게 천천히 일어나게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한의원에는 당연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허리, 무릎 이런 부분들의 퇴행 관절들이 진행돼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추 협착증, 그리고 척추 관절들도 서로 뼈와 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척추 관절의 관절 자체의 어떤 퇴행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또 무릎 같은 관절이죠. 그래서 무릎을 연골 주사를 맞는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노화의 패턴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즉 집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만 집을 새 집으로 만들어 주진 못하죠. 연골 주사도 마찬가지로 관절낭 안에 주사를 놓게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시간을 버는 것이고요. 수술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긴 관절을 재건하는 역할은 하지만 관절 주변의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진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내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관절이 망가졌다 한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참고는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관절을 오랫동안 쓴다, 이런 것들을 기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천천히 나이를 먹는다, 이런 것에서 중요한 건 역시 다른 게 없습니다.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수면, 그 다음에 적절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퇴행 관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노인 환자분들에게는 잠을 아기들처럼 많이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면은 내 몸이 문제가 생긴 것을 복구하는 시간이고 재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따라서 아이는 성장하느라 생기는 문제, 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고, 노인은 늙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전체적인 건강의 상태가 잠을 길게 잘 자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하면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라든가 생활 방식, 햇볕을 적극적으로 쬐다던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퇴행관절에 있어서 식습관에서 중요한 건 몸에 위장관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이겠죠. 특히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장기들도 노화를 겪게 됩니다. 즉 위장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예전처럼 육류를 많이 먹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붉은 고기나 육류가 아니더라도 흰살 생선이라던가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섭취하시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단백질 보충제, 보조식품들 이런 것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인데요. 역시 퇴행관절이 있는 분들도 몸을 움직여서 순환도 돕고 주변에 근육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무작정 많이 걷는 건 퇴행관절이 있는 분들에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쿠아로빅처럼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아주 쉽고 마일드하게 하는 가벼운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몸을 정렬하고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권하는 편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퇴행관절이 있는 분들은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동을 욕심내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무리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육이라던가 인대들이 제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것 자체의 움직임이 관절의 가동 능력들도 계속 유지해주고 혈행의 순환도 돕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활에서 하는 것과 동시에 관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절은 흔히 뼈라고 생각하지만요,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이 관절이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뼈와 뼈를 잡아주는 인대도 있고, 그리고 근육이 뼈에 붙는 건이라든가 움직임을 주도하는 근육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은 결국은 신경의 신호와 그 다음에 혈행의 순환, 그리고 림프를 통한 노폐물의 배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퇴행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막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지, 뼈에 좋은 칼슘제를 먹어야지,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절대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육과 혈액순환과 신경신호와 그 다음에 뼈,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지, 그래서 무엇을 좀 더 치료하고 생활에서 어떤 식의 생활 패턴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주치의분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든 무릎이든 퇴행성 관절이 있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퇴행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르신이 80인데 제가 어르신의 관절을 20대로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완치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이를 먹으면 또 나빠지겠죠. 하지만 현대의 어떤 방법도 80대의 관절을 20대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완치가 아니라 잘 관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잠깐 대증 약물들, 진통제와 같은 약물, 소염진통제를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물들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살다 보면 기복이 있을 때, 좀 더 나쁠 때 약물의 의존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좋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약물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 몸을 잘 다스려 가면서 잘 관리하신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내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